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징계 논의를 서두르자는 데에는 여야 모두 공감했지만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이 오늘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됩니다. 국민의힘은 기념식에 앞서 광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어제 전야제부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2차 협의에서도 한일 양국이 세부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시찰 일정이 예정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본은 내일부터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호협회가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맞서 체열이나 초음파 검사 등 관례상 해왔던 업무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광화문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연차 투쟁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오랜 가뭄 끝에 홍수가 닥친 이탈리아 북부에서 최소 8명이 숨지고 37개 마을이 침수됐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사이클론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4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며 때이른 더위가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제주 산간에는 최고 100mm, 남해안에도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 그 밖에 내륙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목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결국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악화하는 여론에 부랴부랴 수습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성준 대변인은 당 조사가 상당 시간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의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더 지체할 수는 없고 지체하지 않고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한 것은 김남국 의원이 인정했다. 공직자 윤리 규범을 엄중하게 준수해야 할 의미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엄중히 물어서 윤리 제소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러한 민주당의 결정을 늑장 제소로 규정하고 당 해체 요구에 직면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의원직 제명을 선언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SNS에 이 대표가 김 의원을 감싸고 돌며 방탄막을 치는 것에 대해 당내에서도 비난이 일자 오늘에서야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윤리위 제소 결정으로 관심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로 쏠렸습니다. 여야는 김 의원 징계 논의를 서두르자는 데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절차를 놓고는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간사간의 논의를 해서 숙려 기간을 거쳐서 그리고 윤리자무심사위원회로 넘어가면 60일에서 최장 80일까지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지연이 돼버립니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이런 방법 말고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을 올릴 것을 제안드립니다. 윤리위는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이 전체위와 소위를 두고 또 자문위원을 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문위를 두고 한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을 단죄해서 마녀사탕같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거액의 가상자산에 투자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여야 가릴 것 없이 경쟁적으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할 때 가상자산도 신고 대상에 의무화하는 내용인데 정작 강한 처벌 규정은 빠져 있어서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에 거액을 투자한 사실이 보도된 지난 5일 이후 제2의 김남국 사태를 막자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 유행처럼 쏟아졌습니다. 10건이 넘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재산 공개 때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가상자산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이해충돌 심사에 가상화폐를 추가하는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보유 내역을 스스로 등록해야 합니다. 두 법안이 이미 통과됐다고 가정하고 김남국 의원 사례에 적용해봤습니다. 김 의원은 2021년치 재산 등록 때 주식을 팔아 예금이 10억 원 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돈 코인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금이었습니다. 허위 신고였지만 법이 바뀌었더라도 김 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법률에는 거짓 신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징계나 과태료 처분 정도를 내릴 수 있지만 이마저도 지난 6년간 징계는 한 번도 없었고 90%는 경고나 주의에 그쳤습니다. 심사도 제한되고 심사에서 누구를 소명을 요청했는지도 전혀 알 수 없고 소명을 받은 거에 대한 징계 현황도 매우 작고 또 약해요. 제대로 추가를 안 하니까 이게 지금 계속 해결되지 않는 거 아닌가 하고. 주식과 달리 가상화폐는 추적이 어려워서 일부러 감추려고 하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종이 또는 USB 같은 실물 지갑을 쓸 경우 감춰둔 코인을 찾아내는 게 불가능합니다.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양심에 맡겨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갑에만 갖고 있으면은 진짜로 그 수가 없을 수 있죠. 해외 거래소라든가 아니면은 뭐 콜드 월렛 이렇게 보관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사실 하드월렛도 그 국내 거래소에 연동이 안 돼 있는 거는 되게 추적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이르면 이달 국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입법을 서둘러 민심을 달래는 것보다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신고 회피를 막는 장치를 보완하는 등 법 개정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민주당이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여당에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내년 총선 때 국민투표를 하자는 건데 국민의힘은 일단 여론 등을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국민의힘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5.18 기록물이 앞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록되는 등 객관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라며 헌법 전문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식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5.18 정신의 광주 5.18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이걸 이제 지킬 때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러 상황을 볼 필요가 있고 개헌이 쉬운 과정은 아니라며 일단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당이 앞장서 가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원포인트로 하는 게 맞는지 개헌이라는 게 쉬운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헌을 두고는 입장차를 보였지만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여야 모두 지도부는 물론 소속 의원들까지 광주로 총집결합니다. 5.18 설화를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 지은 국민의힘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주행 특별 열차를 편성해 되도록 소속 의원 전원이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전야제를 포함해 1박 2일로 광주를 찾으며 국민의힘과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위해 여야 지도부가 대거 광주에 집결하는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미리미리 호남 민심을 잡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아픈 상처죠.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일부 인사들의 왜곡 발언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5.18 왜곡 처벌 특별법이 제정된 지는 2년 반이 다 돼가지만 사실상 처벌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광주를 찾아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군 헬리콥터는 시민을 쏘지 않았고 반대로 광주 시민들이 헬리콥터에 사격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 70년 동안 존재해왔던 박헌영의 후에 고정 간첩들이 그 짓을 했다라고 하는 확신한 겁니다. 5월 단체들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모욕이라며 5.18 왜곡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는데 전 목사는 오히려 이 법을 없애버리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누구도 말도 못하도록 한다고 광주 특별법을 만들어서 처벌하고 있는데 나는 이 광주 사태 법을 UN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려고 합니다. 지난 2021년 제정된 5.18 왜곡처벌법은 5.18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역사 왜곡은 사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막아보자는 게 특별법의 본래 취지입니다. 그러나 법률 적용 대상이 워낙 넓어서 제정 당시에도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또 허위사실 유포를 증명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사실상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재작년 12월 경찰이 처음으로 이 법을 적용해 11명을 검찰에 넘겼지만 1년 반이 다 되도록 검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은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는 겁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고 그러한 증거 자료들을 지금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5.18에 대한 왜곡 발언은 계속되며 유가족들의 마음을 산산조각내고 있습니다. 법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 논란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한일 양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활동 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2차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협의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어제 오후 4시간에 걸친 실무급 화상회의를 통해 지난 12일에 열린 국장급 회의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시찰단 활동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습니다. 앞서 일본 측은 우리 측이 전달한 시찰 희망시설과 관련해 일부는 내부 협의가 필요하고 다핵종 제거 설비 일부는 미운영을 이유로 시찰이 어렵다고 했는데 2차 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았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농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상황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태현 기자입니다. 우치보리 마사오 일본 후쿠시마현 지사는 이번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식탁에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재진에게도 후쿠시마산 음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各国要人の食事に県産食材などを活用するほか、海外の報道関係者の取材拠点となる国際メディアセンターにおいて福島県のお酒や加工食品などを提供すると伺っています。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가 후쿠시마에 대한 이해를 넓힐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復興の歩みを進めている本県への理解を深めていただく貴重な機会となります。 올여름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있는 일본은 주변국들을 대상으로 오염수의 안전성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이번 G7 정상회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들도 불안감을 느끼는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G7 정상회의 참석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난 2021년 도쿄올림픽 당시에도 선수촌 식당에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쓰이자 우리나라와 미국 등은 자국에서 식재료를 가져와 선수단에 제공했습니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여전한 상황에서 후쿠시마산 식재료는 큰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간호사들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단체 행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간호사 단체 행동에 돌입한다면서 불법 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호협회는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의 면허 업무에 대한 의사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간호협회는 내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과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개최하고 연차 투쟁에 나설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여야가 여전히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타협안을 다시 만들겠다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가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재의결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간호사들이 충분히 좋은 여건 하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지역사회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서 충분한 수거이도 없이 무작정 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 횡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지가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은 간호법 국회 재투표에 나서겠습니다.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민주적 절차대로 국회법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 천여 채를 갖고 있다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김모 씨의 주요 공범 3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김 씨의 임대법인 직원 A 씨와 인천 지역 부동산 중개보조원 B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김 씨가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주택 220채 전세 계약을 알선하고 체결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무자본 갭 투자 물건 127채를 A씨 등에게 소개받고 소유권을 넘겨받아 전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바지 임대인 C씨도 함께 구속했습니다. 빌라왕 김씨 전세 사기 사건 수사에서 공범들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은 관련된 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도로 한복판에 있던 철제 구조물을 들이받아 기사가 다쳤습니다. 이 화물차가 떨어뜨리고 간 낙하물로 보이는데 사고 지점에 CCTV가 없어 범인을 잡는 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깜깜한 밤 택시 한 대가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그런데 도로 한복판에 벼랑간 철제 구조물이 나타나고 택시는 멈출 새도 없이 그대로 들이받고 맙니다. 구조물이 시야에 들어오고 나서 충돌하기까지 딱 1초가 걸렸습니다. 지난달 27일 택시기사 김병수 씨가 손님을 태우고 주행하다 당한 사고 장면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에어백이 터지며 김 씨는 이마 등을 다쳐 병원에서 2주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김 씨가 들이받은 철제 구조물입니다. 지금은 쓰러져 있지만 높이는 1m가 훌쩍 넘고요. 성인 남성이 혼자 들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경찰은 김 씨보다 먼저 지나간 화물차에서 철제 구조물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추락한 건지 식별해내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사고 지점에 CCTV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 택시 재산은 그것밖에 없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벌어야 하는데 이렇게 일 못 오고 이렇게 있으니까 답답해서.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지난 2020년 소폭 감소했다가 이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화물차는 적재 화물 이탈 방지 기준에 맞게 덮개와 고정장치 등을 갖춰 운송해야 하고 이를 어겨 사고를 내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6개월 이내에 사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지켜서 화물을 제대로 안전하게 실지 않고 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겁니다. 이러한 낙하물 사고는 특히 가해 차량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억울함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묶거나 덮개를 씌우거나 하는 등 확실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 경찰은 CCTV 분석 범위를 사고가 일어난 지점 전후로 넓혀서 구조물을 떨어뜨린 화물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캐나다와 앞으로 더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정의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위해 향후 60년간 함께 더욱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교 60주년을 맞아 방한한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위협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 인권 실상을 널리 알리고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 이후 공식 만찬을 하며 양국의 우정이 더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공식 만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양국이 더욱 강력히 협력해 미래로 나아가자며 스트롱거 투게더라고 건배사를 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캐나다가 한 걸음에 달려와준 친구라며 캐나다 국민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되게 좀 들어야겠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위한 탑재 준비가 완료됐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공사 움직임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유력한 발사 장소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민간 위성 사진을 토대로 서해 발사장에서 로켓을 최종 장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동식 조립 건물이 과거 해체 전 모습으로 복구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건물은 외벽과 지붕이 해체된 상태로 지난해 10월에 포착됐는데 외벽과 지붕이 온전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며 위협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상황과 입지만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어제 열린 민족통일협의회 창설 42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더는 시간이 북한의 편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협상의 양 당사자인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 모두 디폴트는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에서 입장차가 여전히 커서 협상 결렬에 대비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기 직전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채무 불이행은 없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공화당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부채 한도 협상이 결국엔 타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And every leader in the room understands the consequences if we fail to pay our bills, and it would be catastrophic for the American economy.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도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맞지 않을 것이라며 오는 일요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늘리겠다는 고집을 꺾으면서 이제 말이 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They finally backed off the insane, unrational, unsensible idea that you just raise the debt ceiling. 하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의견 차가 여전히 큽니다. 특히 저소득층 급식 프로그램과 관련해 공화당은 의무 근로 조건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I'm not going to accept any work requirements that go much beyond what is already.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하는 비상계획 가동에 나섰습니다.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을 상임위 통과 없이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심사 배제 청원을 시작한 겁니다. 청원을 성사시키려면 과반 의석 확보가 필요해 공화당 표 5개를 끌어와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비상계획을 가동하는 건 채무 불이행 사태는 피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공화당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중단 위기에 놓였던 흑해 곡물 협정이 가까스로 2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러시아가 내걸었던 협정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합의가 나오면서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길이 끊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도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을 보장했던 흑해 곡물 협정이 중단 위기를 넘겼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러시아가 내건 협정 만료일 하루 전 TV 연설을 통해 합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Ülkemizin gayretleri, Rus dostlarımızın desteği ve Ukraynalı dostlarımızın katkılarıyla Karadeniz Tahıl Koridoru Anlaşması'nın 2 ay daha uzatılmasına karar verildi.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들과 유엔 사무총장에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The confirmation by the Russian Federation to continue its participation in the Black Sea Initiative for another 60 days. I welcome this decision. The continuation is good news for the world. 당사국들도 협정 연장을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합의를 환영한다면서도 러시아가 식량을 무기화하며 협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는 도움이 필요한 나라를 위해 합의했지만 곡물 협정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그대로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2차례에 걸쳐 협정을 연장하면서도 자국산 농산물과 비료 수출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요구 사항을 내걸어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이후 흑해 봉쇄로 고조된 세계 식량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유엔의 중재로 곡물 협정을 맺었습니다. 주요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휘말리자 세계 곡물값이 급등했고 상당수 빈국은 식량난에 봉착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맑고 더웠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때이른 더위도 주춤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는 3도가량이 낮겠고요. 대구는 21도까지 낮아지면서 어제보다는 무려 12도가량이 떨어지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기 쉬운 만큼 옷차림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제주도와 전남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는 강풍특보와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제주 산간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100mm가 넘는 큰 비가 쏟아지겠고 남해안에는 최고 4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10mm의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은 내일 아침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9.2도, 대전이 18.7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한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많게는 12도가량이 낮아지겠습니다. 서울이 26도, 광주가 21도, 부산은 20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고요. 동풍이 부는 동해안은 선선한 날씨 속에 가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시정이 좋지 못하겠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오늘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립니다. 기념식 주제는 5월 정신, 국민과 함께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낸 5월 정신을 기억하고 국민과 함께 책임 있게 계승함으로써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기념식에는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정 공연과 기념 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이 진행됩니다. 네, 광주에서는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시 시민군의 최후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 앞에서는 전야제가 열려 5.18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으로 폭이 30-40m가 되는 도로가 가득 찼습니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의 무차별 발포에 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었던 금남로. 참가자들은 저마다 희망과 구호를 담은 플래카드를 들고 힘차게 행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제 5.18 정신을 또 다음 세대한테 또 전달하는 게 또 어른의 몫이라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제43주년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옛 전남 도청 앞에서 전야제가 열렸습니다. 거리에는 5.18 정신을 알리고 표현하는 난장 부스 20여 개가 들어섰고 문화 예술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시민군이 먹던 주먹밥을 직접 만들어 보고 서로 나누기도 하며 대동정신을 이어갑니다. 이번 43주년 5.18 전야제 주제는 끝까지 우리는 정의파다입니다. 참다운 민주화 정의, 평화를 중심으로 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후원을 담았습니다. 지역 극단 등 예술인 150명이 참여한 공연이 총체극 형식으로 펼쳐지며 감동을 이끌었습니다. 축제로 승화하는 그런 무대장이 마련된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저도 함께 박자를 맞췄습니다. 인상 깊었습니다. 전야제에는 수많은 시민과 각계, 여야 정치인까지 모여 43년 전 광주 시민이 열망했던 대동세상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부 5.18 단체가 불참한 데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여러 갈등이 노출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와 동생 조건 씨가 오는 26일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법무부는 어제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조범동 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 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72억 원대 횡령과 배임을 한 혐의로 재작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조건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교사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받고 채용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 등으로 재작년 12월 징역 3년을 확정받아 복역해왔습니다. 구제역 발생 농가가 10곳으로 늘며 확산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방역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와 돼지, 염소 등 우제류 가축의 항체 형성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전국 농가에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군별로 긴급 접종 확인반이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을 강화해 백신을 맞지 않은 농가에는 과태료를 처분하고 매몰 처분 보상금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고 동남아 등 구제역 발생 국가 노선의 국경 검역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우리 조선업계가 역대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도 전방위 지원에 나섰는데 장기적 관점에서는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양희력 기자입니다. 힘찬 기적 소리와 함께 새 출발을 알립니다. 한국형 저장 탱크 기술을 적용한 국내 첫 LNG 벙커링선 블루웨일호입니다. LNG 7,500세제곱미터를 저장했다가 다른 LNG 추진선에 공급하는 바다 위의 이동 주유소입니다. 블루웨일호가 본격 운항을 하면 연료 공급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대폭 줄어들어 선박 운항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국내 조선 산업은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 순항 중입니다. 올해 1분기 세계 선박 시장의 40%를 점유하며 세계 1위를 달성했고 수주 잔량도 지난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3년치 넘는 일감을 확보했습니다. 물들어온 조선 산업 호조에 발맞춰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핵심 기자재를 국산화하고 미래 선박 기술을 선점하는 데 올해 1,800억 원을 집중 지원합니다. 조선사가 정해진 기한에 배를 완성하지 못해도 보증기관이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는 선수금 환급 보증 제도도 확대합니다. 하지만 수주 훈풍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당장 국내 조선 빅3의 올해 1분기 영업 실적을 보면 삼성중공업은 5년 6개월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HD 한국조선해양과 한화오션으로 전환을 앞둔 대우조선해양은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분기에는 나아질 거란 기대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뚝뚝 떨어지고 있는 운임료는 최근 날개를 단 조선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에 이제 교역량이 많이 좀 줄면서요. 전 세계적으로 아마 선박을 이용한 물동량은 별로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기 해서 그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조선업계에 애로가 되지 않을까. 게다가 중국이 저가 수주에 공세를 펼치고 있는 만큼 고부가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을 심사 중인 유럽연합이 합병 시 경쟁 제한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U가 오는 8월 합병 승인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이번 조치가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합병 시 한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승객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고 유럽과 한국 간 모든 화물 운송 서비스의 경쟁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잇따르며 지구온난화가 목표치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이 깨질 확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5년 전 세계 197개 회원국은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구 온도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안으로 제한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구 기온변화 1.5도가 인류 생존의 위협을 막기 위한 최종 마지노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목표가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기상기구 WMO는 앞으로 5년 안에 지구 기온 상승폭이 1.5도에 도달할 확률이 66%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There's a 66% chance that we would exceed 1.5 degrees during the coming 5 years. It's practically sure that we will see the warmest year on record during the coming 5 years once this La Nina phase is over. 향후 5년간 1.5도의 기온 상승이 일어날 확률은 20% 미만이라던 3년 전 예측이 급격히 뛰어오른 겁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를 예상하는 건 지구온난화 현상과 함께 동태평양 열대 해역 수온이 평년보다 0.5도 이상 올라가는 엘니뇨 현상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수온이 1.5도에서 2도 이상 높아지는 슈퍼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이 엘니뇨 현상이 기후변화와 결합해 전 세계 곳곳에 폭염과 홍수, 또 가뭄을 일으킬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인류에 닥칠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내일부터 21일까지 주 7개국 G7 정상회의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립니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여러 행사들이 준비되는 가운데 히로시마의 상징 음식인 오코노미야키가 주요 참가국 정상들의 입맛에 맞게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류재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히로시마를 찾는 관광객들은 오타강 하구에 있는 히로시마성을 우선 떠올립니다. 여기에 1945년 8월 원폭 투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피폭 때 유일하게 남았던 원폭돔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광지 못지않게 이것을 꼭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바로 히로시마의 상징 음식입니다. お好み焼きっていうのはもう広島県民にとってはすごいポピュラーな一番身近にあるソウルフードといいますか家庭料理の中にもあるような
히로시마의 자존심인 오코노미야키가 G7 정상회담을 맞아 전 세계에 그 맛을 대대적으로 알리려고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G7 정상 나라들의 상징 음식과 섞어 오코노미야키의 참맛을 그들의 입맛에도 맞게 새롭게 조리하고 있습니다. その人に多様性に合わせていろんな味を提供できたらなと思い、いろんな国の名前を使って今回来られる、主要の方たちの国の名前を使ってお好み焼きを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오코노미야키의 변형은 미국의 햄버거, 영국 피쉬앤칩스, 이탈리아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프랑스 크레페 등 6가지입니다. 물론 오코노미야키의 이런 변신을 낯설게 느끼는 일본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私たちオールドはちょっと引く感じだと思います. 만약 이 같은 퓨전 오코노미야키가 이번 G7 정상회담을 통해 널리 알려진다면 전 세계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이를 맛보기 위해 히로시마를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에도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이 가능하게 한 흑해 곡물 협정이 중단 하루 전 가까스로 2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17일 방송된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TV 연설을 통해 공개됐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노력, 러시아의 지원, 우크라이나의 헌신 덕분에 협정의 2개월 연장이 결정됐다며 모든 당사자에게 혜택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7개국 G7이 내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기로 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G7은 개별 성명 초안에서 러시아의 불법 침략 능력을 더 약화하기 위해 제재와 다른 경제적 조치를 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러시아에 무기 등을 공급하는 제3국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할 예정입니다. 영국 의회가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영국 의회 재무위원회 의원들은 보고서에서 가상화폐가 대중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정부가 제시하지 못한다면 재정을 투입해 관련 분야를 진흥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상화폐는 거래 중독성이 있다는 점에서 금융 서비스라기보단 도박의 일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이 모처럼 반등 조짐을 보였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4월 주택 착공 건수가 전달보다 2.2% 증가해 연이을 140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와 일치한 것으로 어제 발표된 주택시장 지수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 50을 회복한 데 이어 주택시장의 회복 신호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NN이었습니다. 중국 프로축구팀에서 뛰고 있는 손준호 선수가 공안에 체포된 지 엿새 만에 우리 외교 당국과 영사 면담을 했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영사 면담에서 손 선수는 중국 공안에 인권 침해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영사관 관계자는 중국 공안에 공정한 수사를 당부했고 수사 상황은 앞으로 현지 변호인이 손 선수를 돕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손 선수가 체포된 지 사흘 만인 지난 15일 아침 중국 랴오닝 공안에 영사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휴일 동안엔 사전 서류 준비를 하고 월요일 중국 측 업무 개시와 동시에 구금 사실부터 확인한 뒤 영사 면담을 신청하는 게 순서라는 설명입니다. 손 선수에겐 비국가 업무 인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는데 랴오닝 공안은 앞서 지난 2009년 승부조작 수사 때도 이 혐의를 적용해 중국 축구계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현직 프로골퍼들과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슴 따뜻한 자선 골프 대회를 열었습니다. 최경주와 추성훈 두 남자가 한 팀을 이루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김상희 기자가 대회장에 다녀왔습니다. PGA 투어 한국 선수 역사의 시작, 최경주 선수가 종합격투기 추성훈 선수와 짝을 이뤄 자선 골프 대회에 나섰습니다. 추성훈 선수는 고수 앞에서 가벼운 농담으로 긴장을 풀었습니다.
아니, 내가 볼게요. 보고 예, 감사합니다. 내가 한 수 해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뭐 다음에 뭐 제가 어떻게 사람 때리는 해설가로 변신한 LPGA 1세대 스타 박지은 선수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랑의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올해 스킨스게임 짝꿍은 300야드 장타자로 소문난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어쨌든 든든한 프로님이 옆에 계셔가지고 오늘 즐겁게 4번 타자답게 멀리 치겠습니다. 일단 대호 씨는 무조건 멀리 치신다고 하고 저는 공이 어디로 갈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즐거운 라운드가 될 것 같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실수도 연발하지만 때론 프로 선수 못지않은 샷들도 쏟아졌습니다. 9홀 스킨스 게임에서는 마지막 홀 버디를 잡아낸 최경주 추성훈 팀이 박지은 이대호 팀을 이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체리티를 통해서 이렇게 기부 문화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앞으로 희망이 있다. 박상현과 김비호 현역 남자 선수들과 은퇴한 최나연 김하늘 선수의 성대결에서는 남자 팀이 승리했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또 기회가 된다면 연습 좀 많이 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친선 대회를 통해 모은 상금 5천만 원은 발달장애 선수들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전달됐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프로야구 창원 경기에서 SSG가 홈런 2방에 4타점을 쓸어 담은 최정을 앞세워 NC를 꺾고 다시 선두가 됐습니다. 최정은 1회 솔로포, 8회 3점 홈런을 쳤고 SSG는 4대 0으로 이겼습니다. 한화는 연장 10회 최은성이 끝내기 안타를 쳐 롯데를 따돌렸고 기아는 타격전 끝에 삼성을 눌렀습니다. LG는 KT를, 두산은 키움을 각각 제쳤습니다. 우리나라 배드민턴 대표팀이 세계 혼합 단체 선수권에서 조 1위로 8강에 올랐습니다. 이미 준결승 진출을 확정했던 대표팀은 중국 수저우에서 열린 조별리그 3차전에서 에이스 안세영이 세계 1위 야마구치를 꺾고 남자 단식 전혁진도 한 점을 보태 3대 0 완승을 거뒀습니다. 대표팀은 8강에서 다른 조 2위를 만나게 돼 6년 만에 우승컵 탈환에 청신호를 켰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비단 바탕 위에 부처와 보살 등 문양을 수놓은 보물 자수가사가 약 44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서울 공예박물관과 함께 대전 유성구의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자수가사 보존 처리 현장을 언론에 사전 공개했습니다. 자수가사 공개는 지난 1979년 보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뒷면에 포개어 붙였던 7겹의 배접지를 떼어내 뒷면 원형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는 3도가량이 낮겠고요. 대구는 21도 선에 그치면서 어제보다는 무려 12도가량이 낮아지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전남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제주 산간에는 강풍을 동반한 100mm가 넘는 큰 비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에는 최고 4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은 내일 아침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9.2도, 대전이 18.7도, 대구가 19.8도, 포항이 20.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12도가량이 낮아지겠는데요. 서울이 26도, 대전이 22도, 대구와 광주가 21도, 울산과 부산은 20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여름더위가 찾아오겠고요. 동풍이 부는 동해안에는 가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